안녕하세요. 강기복교육입니다. 이번 시간은 44페이지의 건축허가 등에 대한 법적 제한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가 1번에는 건축허가 제한 등을 볼 수 있는데 이쪽은 별표 하나 해놓으시고 관련된 내용들을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손하고자 한다면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건물을 분양하거나 임대하게 되면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안이 공익과 저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이 서로 충돌하게 된다고 하면 그 충돌 사항을 조정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사익과 공익이 저촉되게 된다고 하면 무엇을 강조한다? 만약 공익이라 답변하셨다고 하면 학교 다닐 때 공부 잘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난달에 땅을 평당 1,000만 주고 매입했는데 그곳에 고속도로 등이 만들어지면서 평당 800만 원 정도 보상해 준다고 하면 그건 못 참죠. 그처럼 사익과 공익이 서로 저촉되게 된다고 하면 특별한 법이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익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가끔 머리에 띠 두르고 데모하러 나가셔야 되죠. 정당한 보상이 아니면 죽음을 아마 험악한 문구까지 내걸어야 될 겁니다. 그처럼 사익과 공익이 서로 저촉하게 되었을 때 이를 조정하는 기능으로서 우리 건축법, 관계법규, 공법에서는 필요 최소 한도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교 형량 원칙 또는 필요 최소 한도의 원칙이란 말이 있는데 법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과 대통령이 정하는 시행령, 장관이 정하는 시행 규칙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국회를 통과한 법률상 공익을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인정한 경우에는 사적 이익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규제 방법으로서 건축, 허가 등의 제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 건축 허가 등의 제한에 있어서는 건축 허가를 규제하는 사항으로 허가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의사, 시, 군, 구청장이죠. 그들의 상급관청인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가 공익을 강조하기 위해 허가권자의 규제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규제 사유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한 사유와 시도지사의 제한 사유를 각각 줄쳐놓고 보십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관리상 필요하면 직접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무부 장관이 요청하게 되면 국방, 문화재, 국민경제, 그리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5가지 사유는 공익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최근 한강 이북에는 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 개발 예정지에는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과거에 농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좀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현대식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새로운 건물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경지에는 농작물을 다 없애버리고 사과나무, 배나무 심기 바쁩니다. 그리고 마을 공터 한켠에는 벌통을 몇 개씩 갖다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개발 사업이 실제 이루어졌을 때 좀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한 일들이죠. 이런 일들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한정된 재원으로 그 개발 사업을 제대로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날짜를 정해놓고 그 날짜에 건축 허가 제한을 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만들어진 건축물은 허가 없이 만들어진 건축물이죠. 그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따로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정된 재원으로 개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하나가 모두 공익을 위한 조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제한 사유로서 국토관리, 국방문화재, 보존, 국민경제, 환경보전 이런 4가지 사유로 주무부처 장관이 요청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존이란 말과 보전이란 말 서로 유사하죠. 여기 보존이란 말 쓰게 되는 것은 유형물을 오래 유지했을 때는 보존이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대지에 새로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는데 그 보존, 새로운 물건 만들어지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 오래 유지하는 차원에서 보존이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류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특정한 문화 형태를 오래 유지한다. 이러한 때는 보전이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5가지 사유로 만약 주관식을 내게 된다고 하면 그 주관식에 적합한 말 적어놔야 되죠. 그럴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하는 것은 국토관리, 국방, 문화재, 국민경제, 환경 이 4가지 사유에 있어서는 주무부 장관이 요청한 때에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환경 보전하기 위해 직접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처 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제한 가능한 4가지 사유, 직접 제한할 수 있는 국토관리 이러한 것들을 각각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의 건축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는데 그 제한 사유는 지역계획, 도시, 군 계획상 필요한 때 시군구청장의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권자와 제한 사유를 각각 살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44페이지에 동그라미 기억, 동그라미 니은 꼭 한번 확인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시도지사가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하게 되면 그 방법 절차로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하고자 한다면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장관이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하고자 한다고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하게 되면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고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의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하고자 한다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 청취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가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하게 되면 그 제한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1회, 1년 범위 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 허가 제한은 한 번만 1년 범위 내 연장할 수 있고 2번, 3번 연장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한 번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하게 되면 최대 제한 기간은 3년이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하게 되면 그 제한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허가권자는 그 제한 사실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 제한은 제한한 자가 직접 공고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받은 허가권자가
건축 허가 제한 기간 등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 제한 절차와 관련되어 우리 니은법만 확인해 놓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는 시, 군, 구청장의 건축 허가나 건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 인정하면 해제, 명할 수 있다.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줄만 쳐놓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 제한, 시도지사가 건축허가 등을 제한하게 되면 즉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한 사실을 보고하고 이러한 제한 사실이 지나치다, 과도하다 판단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제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청인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행정처분이 지나치다 판단하게 되면 해제, 명령할 수 있죠. 잠깐 우리가 이해해 줄 것이 있습니다. 여기 행정처분의 조치는 두 가지 형태로 현재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는 권고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행정지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명령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행정처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지도란 말과 행정처분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신 분이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그 당시에는 문과가 참 많이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물건의 특정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가격을 결정해서 이 가격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한 지침을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설렁탕을 행정지침에 따라 가격을 5,000원을 하면 좋겠다. 그런 권고를 했는데 특정 가게에서 저 설렁탕을 워낙 좋은 걸 쓰다 보면 그 원가만 5,000원 넘을 수 있죠. 그런데 불구하고 원가를 고려해서 한 10,000원, 8,000원 받게 된다고 하면 행정지침을 위반했다 해서 그 가게에 위생 점검, 위생 검열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뒤져보다 보면 어디 집어넣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 흰 장갑 끼고 어디 구석진 곳에 한번 쑥 문대다 보면 먼지 잔뜩 묻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영업정지처분 1년 6개월을 결정하다 보니 모든 가게들이 그 행정지침으로 정한 가격을 따르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걸 행정지도랍니다.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있다 없다? 구속력 없기 때문에 위생검열로 제재를 가하더라고요. 반면에 이 명령에 해당되는 행정처분은 구속력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조치는 행정처분이 취하게 되었을 때 위법 부당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취하는 조치가 있다고 하면 이는 행정지도인 권고에 해당하게 되고 실제 위법 부당한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가끔 담배 피우지 못하는 금연 건물 보게 되면 건물 곳곳에 담배 피지 말라는 표지 부착한 것 본 적 있죠. 명령입니까? 권고입니까? 권고이죠. 실제 그러한 건물에서 흡연을 하게 된다고 하면 범칙금으로 10만 원 부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범칙금 부과는 바로 위법 부당한 일이 발생한 이후에 사후 조치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은 명령, 처분이죠. 그러면 이미 시도지사가 시, 군, 구청장의 건축허가 등을 제한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했는데 그러한 제한이 지나치다, 과도하다 판단하게 되면 이미 발생한 일이죠.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뭐 한다? 해제, 권고합니까? 해제, 명령합니까? 해제, 명령하는 것이죠. 간혹 우리 시험에 출제하게 된다면 저 명령과 권고를 구분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령, 권고란 말 보게 된다고 하면 그 대상이 이미 발생했는지, 발생했다고 하면 명령 대상이고요. 발생하기 전이라고 하면 권고 대상이겠죠. 그렇게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건축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사안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여기 건축 허가 제한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발표하셨습니다. 여기 건축 허가 제한은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허가권자의 상급관청인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가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하는데 그 제한 사유가 서로 차이 난다는 점을 구분하시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우는 국토관리상 필요하면 직접 국방부 장관 등이 국방상 필요하다 요청하게 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무부처 장관의 제한 요청 사유로 국방, 문화재 보존, 국민 경제, 환경 보전 총 5가지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건축 허가 제한 사유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를 제한하게 되면 그 제한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1년 범위 내 연장할 수 있죠. 2번, 3번 재연장 못하죠. 재연장은 안 됩니다. 한 번 건축 허가 제한하게 되면 최대 제한 기간은 3년이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차 등에 관한 사안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이쪽의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번 건축 허가의 사전 승인입니다. 여기 사전 승인과 관련되어서는 이미 우리가 조금 확인하셨듯이 도지사는 건축 허가권자가 아니고 사전 승인권자이죠. 그래서 도에 속해 있는 시군의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평타 이상의 건축물, 증축 시에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10분의 3 범위 내 증축, 10분의 3 이상 증축하여, 10분의 3 이상 증축하여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평타 이상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는 사전 승인권자이다. 그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건축 허가 취소 찾았습니다. 46페이지에 양가 3번 건축 허가 취소 찾았습니다. 허가권자는 건축 허가 받은 자가 다음 하나에 해당되게 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범위 내 공사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허가받은 날부터 1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공장의 경우는 예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 착공 시기, 착공 기간 이내 공사에 착수했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 인정하는 경우. 그러면 건축 허가 취소와 관련되어서는 기존 건축 허가에 문제 있다고 하면 사후에 취소하는 절차를 건축 허가 취소 처분이라 표현합니다. 이러한 건축 허가 취소에 대해서는 임의적 취소와 반드시 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취소하는 경우는 딱 2가지입니다. 보통 건축 허가 사항이 법에 위반되게 된다면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건축 허가 받고 1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건축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에 착수했지만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 건축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 2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건축 허가 취소는 임의적 취소라는 것을 기억해 놓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 이죠. 그러면 이 2가지에 있어서는 취소하여야 한다. 건축 허가 갖고 1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건축법과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완화되고 있다. 규제 강화되고 있죠. 그러면 한 10년 전에 건축 허가 받고 지금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고 하면 현재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건물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한 건축물은 여러 가지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건물의 건축을 공사 계속하게 하는 것은 곤란하죠. 그래서 허가받고 1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 건축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에 착수했지만 건축주가 부도 파산하게 되면 공사 제대로 못 끝낼 수 있죠. 그리고 공사 현장이 방치되게 된다고 하면 우범지구로 바뀔 수 있을 겁니다. 그것 그냥 놔둬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는 그 건축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필수적 취소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제외한 나머지 건축 허가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위반한 때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지 필수적 취소 대상은 아니죠.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만 필수적 취소 사유로 정해놓게 됩니다. 이게 충분히 이해하셨다고 하면 하나 비교해 줄 게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손하는 때에는 허가 외에 경미한 건축물의 건축 대손 시에는 신고하고 건축 대손 할 수 있습니다. 저 신고하고 1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지 필수적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건축허가 받은 경우에만 필수적 건축허가 취소 대상이고 건축신고하고 1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했다고 하면 그 효력은 상실된다. 실효사유라는 것을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여기 허가라고 하는 것은 건물 건축하기 위한 일정한 요건이었습니다.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 허가 대상의 경우는 아주 중요한 건축물의 건축 대손이죠. 1년의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허가권자가 너 취소되었다. 의사 표시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건축신고의 경우는 경미한 건축물의 건축 대손이죠. 1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하면 별도의 의사 표시 없이 1년 되는 다음날 자동적으로 효력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 표시를 요건하게 된다면 법률행위고 의사 표시를 요건하지 않는다면 준법률행위라고 민법 시간에 공부하셨죠. 경미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 대손에 해당되는 건축 신고의 경우에는 준법률행위적인 성격을 가지는 실효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중요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필수적 취소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제한과 관련되어 우리는 건축허가 등의 제한, 사전승인, 취소 세 가지 사항들을 함께 보셨습니다. 자주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건축허가 제한에 대해서는 별표 하나 해놓으시고 건축허가 취소, 필수적 취소 사유 두 가지에 대해서는 줄쳐놓고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46페이지 하단부에는 건축복합 민원 일괄협의 참 좋은 이야기지만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6.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이쪽은 나중에 문제 풀 때 잠깐 보도록 합니다. 취지만 잠깐 이해해 주시면 기존에 건축허가 받거나 건축 신고한 이후에 공사 내용을 변경하게 되면 저 건축허가 건축 신고 시에는 원칙적으로 설계 도서가 제출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설계 도면에 5층짜리 건물에 대한 건축 허가 받고 공사에 관한 사안들을 서술했는데 저 건물 규모가 5층에서 10층으로 바뀌어 버렸다고 하면 기존 설계 도면으로 공사 계속할 수 있다? 없죠. 새로운 설계 도면 필요하죠. 따라서 허가 받은 이후에 또는 신고한 이후에 공사 내용이 변경되게 되면 저 변경하기 전에 새로운 설계도서를 마련하고 사전에 변경 허가, 변경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내용의 변경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전에 변경 허가, 변경 신고 대상이 되게 됩니다. 반면에 47페이지에 이 경미한 변경과 관련되어 박스 속에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 찾으셨죠. 줄 맞춰놓습니다. 건축 또는 대손에 대한 허가 받거나 신고한 자가 다음 하나에 해당한 경우 그 양수인 등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 동원해 놓습니다.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 변경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건축주가 변경되게 되면 그 명의 변경이 있을 날부터 7일 이내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 허가 받은 대지를 다른 자에게 소유권 넘길 수 있죠. 그게 명의 변경인데 그러한 명의 변경 시에는 명의 변경이 있을 날부터 7일 이내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은 건축주가 바뀌는 것은 사후 변경 신고 대상이죠. 그래서 공사 내용이 변경되게 되면 사전에
새로운 변경 허가, 변경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람이 바뀌는 것은 사후 변경 신고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이번 일괄 신고 나중에 문제 볼 때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번 가설 건축물 있습니다. 여기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최근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설 건축물도 조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우리 문제 풀이할 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양갈 1번에는 허가 대상의 가설 건축물과 이 신고 대상의 가설 건축물이 있는데요. 여기 가설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잠깐 이용하고 없애버리는 것이 가설 건축물의 특징이죠. 그 중에 아파트 분양할 때 모델하우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분양 시의 모델하우스가 바로 신고 대상의 가설 건축물이고 도로 한가운데 또는 각종 공원 안에 가설 건축물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도로의 인도에는 토큰 판매대 또는 구두 수선점을 보신 적 있죠. 도로에 만들어져 있는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 한가운데 만들어져 있는 구두 수선점 등은 교통에 방해될 수 있죠. 쉽게 만들 수 있다? 까다롭게 만들어야 된다. 까다롭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가설 건축물 허가사항과 신고사항이 있는데 연관 1번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과 관련되어 49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과 관련되어 3 그리고 나를 봐놓습니다.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그래서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 신고대상 가설 건축물입니다. 여기 신고대상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 동그라미 2번 3년 이내입니다. 다만 공사용 가설 건축물, 공작물의 경우는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공사 완료일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러면 건축공사 현장에 현장 사무소 등을 컨테이너 박스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현장 사무소 등은 바로 공사용 가설 건축물이고 그 존치기간은 3년이 아니라 공사 끝나는 날, 공사 완료일이죠. 그래서 이 공사 완료일, 실제 공사 끝나는 날과 사용 승인일은 좀 별개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 승인이란 말 대신 공사 완료일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특별히 제1호텔도 만들게 된다고 하면 공사 인부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 공사 현장에 만들 수 있죠. 그 공사용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존치 기간은 3년이 아니라 공사 끝날 때, 공사 완료일까지를 존치 기간으로 정해 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이건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이건 그 존치 기간은 몇 년? 3년. 다만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 중에 공사용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은 3년이 아니라 공사 완료일까지를 말한다. 공사 완료일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3번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의 연장 찾으셨죠. 가설 건축물을 연장해서 사용하고자 한다면 니은 연장 허가, 연장 신고에 관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50페이지에 양가 3번과 관련되어 니은 찾으셨죠. 그리고 박스 보시니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을 연장 사용하고자 한다면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연장 허가 신청하고 허가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의 경우는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연장 신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연장 사용 절차와 관련되어 14일, 7일 전 각각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각각 살피시는 게 가설 건축물과 관련된 사안인데 좀 구체적인 사항은 문제 풀 때 하시면 되겠죠. 51페이지의 건축물의 착공입니다. 여기 건축물 착공은 건축 허가받은 자가 공사 개시할 때 착공 신고하고 공사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관한 절차를 각각 다루고 있습니다. 1. 착공 신고 등 그렇게만 이해해 놓으시고 다음 페이지의 시공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3. 감리. 이 감리도 크게 필요 없는 사안이지만 딱 하나만 이해하십니다. 여기 감리라고 하는 것은
건축 허가받은 설계 표면대로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법령에 적합하게 공사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감리라 표현합니다. 그 중에 우리 확인해 주실 것은 감리 대상 및 감리 자격에 관한 표를 보시면 건축사가 감리하는 경우로서 가로속에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 허가 받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가 감리한다. 그러면 건축신고하고 공사 중인 경우에는 감리자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건축 허가 받아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러면 건축 허가 대상 대순의 시에는, 건축 허가 관련된 대순 시에는 감리 없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감리자를 필요로 하는 것은 건축 허가 받아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하는 경우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만 건축사를 감리자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감리전문회사, 종합감리전문회사 또는 건축사를 감리자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에는 기존의 건축사 외 건축감리전문회사, 감리 관련 회사이거든요. 이러한 회사도 공사 감리할 수 있다. 그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약속해 줄 게 있습니다. 건축신고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감리자 선임한다 안 한다? 선임할 필요 없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감리와 관련된 제반 이야기 있지만 그냥 지나갑니다. 55페이지에 4번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찾았습니다. 이쪽은 사실 시험 문제 내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한번 출제한 적이 있는데 이쪽은 필요한 몇몇 부분만 줄쳐놓고 지나가십니다. 그러면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이렇게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여기 건축공사 현장에 공사 진행 중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안전 등을 관리할 책임은 바로 건축주가 부담해야 되겠죠. 그리고 공사 현장을 방치하여 관리상에 필요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건축주가 해결할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건축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성 요구에 대해서는 누가 해결해야 된다? 바로 건축주가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는 공사 현장 관리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부담하고 이러한 부담은 하나의 강행규정, 의무사항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건축주가 해결해야 될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면 어떤 필요한 조치가 있겠죠. 그러한 필요한 조치를 담보하기 위해 예치금 제도를 우리 건축부에서는 따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관리 책임과 관련되어서는 강행규정이라는 것 정도 확인하시고 양가로 이번에 안전관리 예치금 찾으셨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허가권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로서 해당 지방자탄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착공신고하는 착공신고 동그라미 놓습니다. 건축주 가로속에 주택공사, 지방공사 제외한다. 제외한다. 추천했습니다.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 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및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공사비의 1%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해 줄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 실무 등을 공부하다 보면 하자 담보 책임이란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 하자 담보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하자 보수, 보증금이라는 것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건축주가 공사를 안전하고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 책임 있죠. 그런 관리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현장 관리 예치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 관리 예치금은 국가기관의 경우는 비용 부담한다 안 한다? 국가기관은 비용 부담 안 합니다. 그래서 주택공사, 지방공사의 경우는 현장 관리 예치금의 부담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 현장 관리 예치비 비용 부담하죠. 그래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 비용 부담 대상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러한 예치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로 예치하게 되는데 공사비의 얼마? 1% 범위에서 공사비의 1%를 예치금으로 비용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예치금의 부담 대상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가 언제? 착공신고하는 때 얼마? 1%를 비용 부담하고 국가기관인 주택공사 지방공사는 부담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개선 명령 등에 관한 이야기 있는데 지금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만약 공사 현장을 건축주가 방치를 하게 된다면 공사 현장의 안전 담보하기 위해 뭔가 노력해달라 요구할 수 있죠. 그것을 개선 명령이랍니다. 그런데 그 건축주가 부도 파산하여 지금 공사 현장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안전사고가 뻔히 눈에 보이면 허가권자라도 대신 안전조치 할 수 있죠. 그래서 행정대집행과 관련되어서는 허가권자가 공사 현장을 개선하라 그런 요구를 했는데 건축주가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국가기관인 허가권자가 대신 집행하는 것을 행정대집행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정대집행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여기 건축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는 착공과 관련된 문제로 이해해 주시고 특별히 예치금 적용 대상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시기는 착공신고하는 때, 착공신고 시에 예치금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치금의 금액은 공사비의 1%, 국가기관인 주택공사, 지방공사는 예치금의 부담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한 부분들을 각각 확인해 놓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 56페이지의 건축물의 사용 승인, 사용 승인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